And now, the Professor Park In-hui will be taking us about this issue also. Park In-hui is the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en's University in Korea. Professor Park's area of expertise includes international security, U.S.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pplause to the Professor Park.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This is In-hui Park from Ewha Women's University. 저도 한국말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Considering the majority of the audience who are the Koreans, since we have very reliable translator, I'll do present my paper in Korean. I do appreciate your kind understanding.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한반도 분단 상황의 배경, 핵 문제가 시작된 원인,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생각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 분의 말씀이 있으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 이후에 한반도 분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분단 상황은 일종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던 한미동맹은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하고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여러 동맹 중에서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표현은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유일한 동맹 파트너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한 40여 개 국가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 과학기술 발전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외교안보 자산으로 활용되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쟁에서 한국이 남한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0년을 전후로 해서 냉전이 종식되었고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북한이 느꼈던 고립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1990년을 전후로 해서 당시 노태우 정부가 실시했던 북방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는 북한에게 더욱더 큰 고립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북방 정책은 흔히 우리가 노드 폴리틱이라고 영어를 사용합니다만은 노드 폴리틱은 한국 버전의 오스트 폴리틱, 빌리 브랜트가 냉전 중에 동독을 향해서 전개하였던 한국 버전의 오스트 폴리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굉장히 성공적인 북방 정책의 결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구소련 사이에 92년, 93년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고립감을 느끼고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겼던 북한은 그 구공산권 국가들이 택했던 전략과 달리 생존을 위해서 혹은 안보를 위해서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3년 3월에 내년 3월이면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한 40년이 됩니다만은 30년이 되는군요. 93년 3월에 NPT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NPT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NPT는 전 세계 유일한 핵무기 확산을 막는 국제 기구입니다. 지금 UN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93개 국가가 있고요. 193개 국가 중에 180개가 조금 넘는 국가가 NPT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NPT 탈퇴 선언과 함께 북한은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아까
어떤 분의 앞서서 발표하신 분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이후에 북한의 일관된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지난 2017년 북한은 핵개발 완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을 한두 가지만 지켜보면은 1993년도에 1차 NPT 탈퇴 선언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 두 번째로 NPT 탈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3년도 두 번째 NPT 탈퇴 선언을 기준으로 해서 NPT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이 있었고요. 몇 번의 핵실험을 거쳐야지 핵무력을 완성했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조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북한 역시 다른 선행 국가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차례 핵실험을 걸쳐서 핵 개발 완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7년 11월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일관되게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한국 혹은 미국 국제사회는 왜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9번째의 핵 보유 국가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NPT라는 국제적인 약속 하에서는 5개 국가의 일종의 공인된 핵 보유 국가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뉴클리어 클럽 N5로 알려져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불법적이라는 표현은 좀 politically correct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3개 국가가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인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NPT 회원국 중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은 유일한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30년 동안 북한에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한 핵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1987년도에 민주화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 정부입니다. 5년 한 텀만 하고 마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87년 한국 민주화 이후에 한국 국민들의 투표 성향은 마치 미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임제 2번 똑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중임제적인 투표 행태를 한국 국민들 역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실시했습니다마는 30년이 지난 오늘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모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북한 정책을 대북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려서 기능주의적 정책을 모두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 정부로 가장 대표적인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 정책이라든지 선샤인 팔러시라든지 또 과거 대표적인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영어로는 D-Nuke Open 3000로 알려져 있는 비핵 개방 3000 역시 정치 군사적 문제와 핵 문제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신뢰와 평화를 이루고 하겠다라는 소위 기능주의적 그런 접근을 모두 실시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정부와 또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을 핵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의미 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수단이었고
때로는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의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변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ambiguity, strategic ambiguity, 전략적 모호성,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국제사회랑 합의를 이루어져서 핵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지금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들어선 2012년 이후인데요. 2012년 이후에 북한식 표현을 쓰면은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핵실험을 이제 빈번하게 하고 또 장거리 ICBM으로 알려져 있는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왜 최근에 그렇게 북한이 핵 위기를 고조시킬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데에는 여러 가지 설명 변수가,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특히 2011년, 12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악화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 혹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 이거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글쎄 생존이라 그럴까요? 북한 체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절호의 기회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면이 북한에게 핵 개발을 더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반도 안보 상황, 한반도 핵 문제는 국제적인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어떤 이해 방식, 또 미중 갈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 이런 걸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진보적 접근과 보수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때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계시지 않았던 분도 계실 텐데, 어제 저녁 때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이렇게 칼날을 내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멋진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한국이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도 한국 사회의 어떤 양극적 측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과 정치 집단은 북한의 핵 개발이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개발은 국제사회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또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적 입장의 사람들은 북한의 핵 문제는 외교적 수단이라기보다도 북한 스스로 궁극적으로 핵 보유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와 포기와 중지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보적 관점이 접근하는 북한 문제 해결의 책임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이 한국 사회 일반 국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서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선거를 할 때에도, 투표를 던질 때에도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때로는 진보적 관점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적 관점이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한 1분 정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서 미중 갈등이라는 국면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지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돌이켜 보면은 수천 년의 한국 역사에서 국제적 변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 600년 전에 일본과 조선이 전쟁을 할 때도 조선과 한국과 중국의 협력은 의미 있는 그런 안보 수단이었고요. 역사 속에서 한국은 국제정치적 변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지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제적 상황을 잘 활용하고 주변 국가들 간의 협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아까 바로 앞에 발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혹은 한반도 안보가 평화적인 노력으로 해결돼야 된다라는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의 다양한 NGO들의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